자, 이번 시간에는 요 9.123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9.123 내용은 뭐냐면요. 어떻게 이 2차원적인 루이스 구조로부터 3차원적인 분자 모양을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요 빨간 화살표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9.123의 내용입니다.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하죠. 그리고 이거를 할 수 있어야지 그 다음에 9.4567 그러니까 456 요 내용 요 화살표가 9.456인데 요걸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9.123 내용은 또 뭐가 전제가 됩니까? 당연히 루이스 구조를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암모니아 같이 이런 간단한 분자 같은 경우는 쉽겠지만은 복잡한 분자 뭐 SO3 그 다음에 ClF3 뭐 O3 이런 애들 여러 가지 분자에 대해서도 루이스 구조를 이렇게 척척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구장의 여러 가지 내용을 거기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이스 구조를 못 그리면은 여기 내용을 다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가 제일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분자 모양의 예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구장에서 공부하는 분자는 다 이런 형태예요. A, B, N 형태의 분자들만 공부를 합니다. 뭐냐면요. 중심 원자 A에 B라는 원자가 뭐 2개든 3개든 아니면 최대 6개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는 형태, 그런 형태의 분자를 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AB2 아니면 AB3 뭐 이런 형태죠. 자, 분자는 근데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이런 형태 말고도 더 복잡한 애들이 많은데 이거 가지고 될까요? 예, 이거 가지고 다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면은 아무리 복잡한 분자라고 하더라도 이런 기본 구조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아무리 복잡한 분자 모양도 다 예측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루이스 구조로부터 3차원적 분자 모양을 알 수 있느냐? 바로 VSEPR 모형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루이스 구조에다가 VSEPR 모형이라는 이 원리를 적용하면은 아주 손쉽게 분자의 3차원적 모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VSEPR 모형이 뭐의 약자냐? 약자로 돼 있으니까 막 되게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 리펄전 모형이에요. 밸런스 쉘 일렉트론 뭡니까? 원자과 전자죠. 원자과 전자. 페어 원자과 전자 쌍. 리펄전 반발. 예. 그래서 원자과 전자 쌍 반발 이론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원자과 전자라는 게 뭐죠? 원자과 전자. 어떤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인데 맨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맨 바깥 껍질을 돌면서 화학결합에 직접 참여하는 전자들, 걔네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원자 핵 가까이에서 돌면서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핵심부 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화학결합에 참여할 때는 원자과 전자만 참여하게 되는데 이 원자과 전자가 다른 원자들이랑 전자를 공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유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어떤 분자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에 원자과 전자가 다 표현된 식, 그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루이스 구조다 이거예요. 루이스 구조. 암모니아의 루이스 구조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암모니아의 루이스 구조에는 이 분자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자의 원자과 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에 참여하고 있는지 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요 선은 뭘 의미하나요? 전자 2개를 의미하죠. 전자 2개를, 그러니까 하나의 전자쌍인데 하나의 전자쌍을 수소 원자랑 질소 원자가 서로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유 결합 전자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공유 결합 전자쌍이 지금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점 2개는 뭡니까? 비공유 전자쌍이죠. 예. 질소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그냥 질소만의 전자쌍이에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 루이스 구조를 보면은 전자쌍 4개가 있고 그 중에 3개는 결합 전자쌍,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이다. 이렇게 4개의 전자쌍이 질소 주위에 퍼져 있다. 이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VSEPR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전자쌍이 서로 반발을 한다 이거예요. 반발을 한다. 왜 반발을 할까요?
당연하죠. 왜냐면은 전부 다 전자쌍이잖아요. 예. 정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이기 때문에 서로 공간상에서 제일 그 멀리 퍼지려고 하겠죠. 제일 에너지가 안정화되게 공간적 배치를 가지면서 퍼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퍼지게 될까요? 요 네 개의 전자구역이 가장 멀리 퍼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평면 사각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평면 사각일 때는 90도지만 서로 얘가 이렇게 사면체 구조를 이루게 되면 109.5도가 돼요. 90도보다 109.5도가 더 많이 벌어진 거죠. 반발력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종합을 하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암모니아에 4개의 전자 쌍이 있는데 걔가 이런 식의 공간적 배치를 가지게 되고 그 각 끝에 원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암모니아의 분자 모양은 삼각 피라미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전자 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전자 구역입니다. 전자 구역. 암모니아에는 지금 4개의 전자 구역이 있어요. 자, 전자 구역과 전자 쌍은 뭐가 다르냐? 약간 다릅니다. 전자 구역은 뭐가 전자 구역이냐면요. 비공유 전자 쌍도 하나의 전자 구역. 일중 결합도 물론 하나의 전자 구역이에요. 이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중 결합과 삼중 결합도 전부 하나의 전자 구역으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 결합 전자 쌍이 4개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몇 개의 전자 구역으로 간주해야 되냐 이거예요. 예. 풍선으로 치면 풍선 몇 개만큼의 전자 뭉치가 서로 반발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야 되겠죠. 그걸 전자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가 뭉쳐있는 그 덩어리 그걸 전자 구역이라고 하는데 일중 결합도 한 개의 전자 구역 여기 있는 것처럼 이중 결합도 하나의 전자 구역으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탄소에 2개의 전자 덩어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가장 안정하게 되려고 퍼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일직선상에서 180도로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겠죠. 그래서 이제 CO2가 이렇게 선형 분자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사실은 이 이중결합과 삼중결합의 제대로 된 모양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오비탈 개념을 도입해서 다중결합에 보면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전 단계에서 VSEPR 모형을 적용할 때는 간단하죠. 비공유전자쌍, 일중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전부 다 하나의 전자구역으로 간주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뭘 볼 거냐면은 이렇게 한 원자에 여러 개의 전자구역이 있을 때 어떤 공간적 배치가 가장 안정한 구조냐 이겁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자, 중심 원자에 2개의 전자구역이 있을 때는 당연히 180도로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할 때 에너지가 제일 안정하겠죠. 그리고 이 전자구역이 3개일 때는 삼각 평면을 이룰 때가 제일 안정합니다. 자, 전자구역이 4개일 때는요, 절대로 평면 사각이 아니라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이룰 때가 가장 안정합니다. 왜냐면 이게 109.5도니까 더 많은 각도로 벌어진다고 그랬었죠. 자, 전자구역이 이제 5개일 때가 되게 중요한데요. 전자구역이 5개일 때는 전자구역 5개가 이런 식의 공간 배치를 가질 때 에너지가 가장 안정화됩니다. 뭐냐면은 3개의 전자구역은 120도로 벌어져서 한 평면을 이루고요. 나머지 2개의 전자구역은 그 평면의 수직으로 위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자구역의 모양을 삼각 이중 피라미드라고 해요. 자, 근데 가만히 이걸 관찰해 보면요. 이 삼각 이중 피라미드의 전자구역은 서로 다른 2가지 종류의 전자구역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동등하죠. 1번, 2번, 3번이 있다고 할 때 1번과 2번과 3번은 전부 다 동등한 거예요. 예. 전부 다 동등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가 다 동등한데 얘는 동등하지 않은 2가지 종류의 전자구역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축 방향으로 서 있는 전자구역과 적도 방향으로 옆으로 향하고 있는 이 전자구역 있죠. 얘네들은 서로 다른 종류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요. 축 방향, 이걸 액절이라고 하는데요.
요 축 방향은 서로 90도로 향한 전자구역 3개를 가지고 있죠. 반면에 이 적도 방향 전자구역은 어때요? 120도짜리로다가 벌어진 거 2개에다가 90도로 벌어진 거 2개를 가지고 있죠. 예, 서로 다른 종류의 전자구역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보면은 이제 요런 전자구역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분자 중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선택될 때는 항상 이 적도 방향의 그 전자구역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게 더 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이따가 우리가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구역이 6개일 때는요, 이렇게 정팔면체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전자가 배치될 때 가장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적도 방향과 축 방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적도 방향과 축 방향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전자구역이 다 동등해요. 그렇죠? 모든 전자구역이 90도로 그 반발하고 있는 4개의 전자구역을 가지고 있죠. 전부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적도 방향과 축 방향이 다를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전자구역이 동등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실제 분자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냐면은 전자구역이 2개일 때, 전자구역이 3개일 때, 4개일 때, 5개일 때, 6개일 때를 이렇게 쭉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명확히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전자구역의 기하구조랑 분자의 기하구조는 서로 다르다 이거예요. 자, 전자구역의 기하구조, 얘는 선형이고요. 얘는 삼각평면이죠. 하지만 분자의 기하구조에서는 우리가 뭘 따지는 거냐면은 원자 사이의 각도랑 결합 길이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예. 원자만 보는 거예요. 원자들만. 여기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아예 없는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자는요, 삼각평면 모양의 분자가 아니라 이 원자들만 보니까 구분 모양의 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따가 물론 하겠지만 이 분자는요, 전자쌍의 기하구조는 사면체지만 이 원자들만 보면 어때요? 삼각 피라미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구역은 이렇게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원자들만 따지면 구분 모양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따가 쭉 나오지만 이렇게 왼쪽에 여기 나온 애들은 전자구역의 기하구조고요. 실제로 여기 나온 애들이 분자의 기하구조 또는 분자의 모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보죠. 전자구역이 2개다. 자, 전자구역이 2개고 그 양 끝에 원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을 때는, 원자가 공유결합이 되어 있을 때는 당연히 일직선상의 분자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예로 이산화탄소를 들 수가 있었죠. 이렇게 이산화탄소에는 2개의 전자구역이 있고 걔네들은 서로 180도를 향하고 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직선상의 선형 분자예요. 우리가 AB2 같은 건 따지지만요, AB는 안 따집니다. 왜냐하면 AB는 무조건 A랑 B가 일직선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따지는 가치가 없는 거죠. AB2일 때는 이제 얘가 직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구분 모양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따지겠지만은 그냥 AB1 이건 안 따집니다. 자, 전자구역이 3개일 때 그 각 끝에 전부 원자가 매달려 있으면 그 분자는 삼각평면이겠죠, 당연히. 그 대표적인 예로 BF3가 있습니다. BF3는요, 우리가 그전에도 나왔었죠. 그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루이스 구조 중에 하나였죠. 되게 중요한 아주 유명한 분자입니다. 루이스 엑시드로 작용하는 유명한 분자예요. 자, 그래서 BF3의 루이스 구조로부터 금방 BF3는 지금 삼각평면이겠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요, 전자구역이 3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 원자들 사이의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자, 요런 분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구분 모양이라고 그래요. 구분 모양 아니면 구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요. NO2-가 여기 예로 들어져 있네요. NO2-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N에 몇 개의 전자구역이 있나요? 하나, 둘, 세 개의 전자구역이 있죠? 그러니까 전자구역의 기하구조는 삼각평면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자 모양을 따질 때는 비공유전자쌍이 없다고 간주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나머지 원자 사이는 어떻게 됩니까? 원자는 이렇게 구분 모양이죠? 그래서 NO2-의 모양은 구분 모양이 되는 거예요. 자, O3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존. 오존도 우리가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산소의 전자구역이 마찬가지로 3개고, 예. 여기서도 분자의 모양을 따질 때는 비공유전자쌍을 간주를 안 한다고 했죠? 그럼 나머지 이렇게 구분 모양의 분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자구역이 4개일 때를 볼까요? 4개일 때. 전자구역이 4개면요. 전자구역의 기하구조는 당연히 이렇게 사면체가 됩니다. 만약에 전자구역의 반발력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면 정사면체가 되고, 뭐 반발력의 차이가 있다면 그냥 사면체가 되는 거죠. 자, 이 전자구역에 전부 원자가 매달려 있다면은 분자 자체도 사면체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메탄처럼 모두가 다 동등한 전자구역이라면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게 되겠죠. 만약에 이 중에서 하나가 비공유전자쌍이다. 하나의 전자구역이 비공유전자쌍일 때는요. 암모니아가 가장 대표적인 얘기겠죠. 분자의 모양을 뭐라고 하냐면 삼각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예. 삼각 피라미드가 정식 용어예요. 삼각뿔 이렇게는 보통 얘기를 안 합니다. 삼각 피라미드. 자, 암모니아의 루이스 구조를 그려보죠.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지금 전자구역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죠. 네 개의 전자구역이 공간상에서 퍼져 있으니까 전자쌍의 기하구조는, 전자구역의 기하구조는 사면체일 거예요. 근데 분자의 모양을 따질 때는 비공유전자쌍을 안 친다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원자들은 어떤가요? 지금 이렇게 어떤 삼각 피라미드 모양의 이런 배치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삼각 피라미드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전자구역 중에 2개가 비공유전자쌍이다. 그럼 어떨까요? 2개가 비공유전자쌍이다. 당연히 물이 가장 대표적인 얘기겠죠. 물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산소에 4개의 전자구역이 있습니다. 4개의 전자구역이면은 전자구역의 기하구조는 이렇게 사면체겠죠. 근데 그 중에서 2개의 비공유전자쌍은 우리가 분자 모양을 딸 땐 간주를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원자들은 이렇게 구분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구분 모양 분자예요. 자,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지금 전자구역이 동등할 때는 109.5도지만 동등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 결합 전자쌍과 여기 있는 비공유전자쌍 사이에 반발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반발력의 차이가 있으면 이 결합각이 109.5도가 아니라 그보다 좁을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만약에 전자구역 4개가 동등하다면 이렇게 메탄처럼 서로 109.5도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암모니아처럼 그 중에 하나가 비공유전자쌍이잖아요. 그러면은 비공유전자쌍은 결합 전자쌍보다 반발력이 더 큽니다. 예. 더 큰 전자구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면은 이 결합 전자쌍은 여기 있는 원자 핵과 서로 공유를 한 거잖아요. 반면에 여기 있는 비공유전자쌍은 공유가 된 원자가 더 이상 없으니까 그냥 더 넓은 공간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반발력이 더 큰 전자구역으로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반발력이 더 크니까 얘네는 더 오므라들겠죠. 109.5도에서 더 오므라들어가지고 107도 정도의 각도를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전자구역이 물처럼 2개다. 이렇게 비공유전자쌍이 2개다 그러면 오므라드는 힘이 더 크겠죠. 그래서 107도에서 더 오므라들어가지고 104.5도가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더 큰 전자구역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다중결합이에요. 지금 얘는 이제 포스겐이라는 분자인데, 포스겐은 이 탄소에 3개의 전자구역이 있습니다.
일중결합 두 개랑 이중결합 하나죠. 근데 이중결합은 더 큰 전자구역으로 간주가 된다 이거예요. 더 반발력이 셉니다. 그럼 얘가 더 반발력이 세니까 얘는 어떨까요? 얘는 더 벌어지고 얘네들이 더 오므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얘가 이제 120도보다 크고 얘는 120도보다 작은 결합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원리를 여기다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NO3-다. 그럼 결합각이 어떨까요? 얘는 이중결합이고 얘는 일중결합이니까 얘가 120도보다 더 적을까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다 이겁니다. NO3-는요, 얘가 전부 다 120도예요. 완벽한 삼각형, 그 평면 삼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하고 모순 아닌가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여기다 그려놓은 NO3-의 구조는 진짜 NO3-의 루이스 구조가 아니죠. 얘는 그냥 하나의 가상적 공명 구조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도 공부했었죠. 공명 구조라는 것은 가상적인 구조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면 루이스 구조는 진짜 NO3-의 모양을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에 한쪽 결합은 이중결합, 나머지가 일중결합이 아니라 얘가 골고루 퍼져 있어요. 이렇게 비편자화돼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거의 진짜 모습은 이 다중결합 오비탈 구조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세 개의 공명 구조 사이에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가지고선 NO3-의 진짜 모습은 이렇게 세 개의 공명 구조의 혼성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명 구조는 이렇게 그렸지만은 여기가 이중결합이 아니고 이중결합은 실제로 분자 전체에 퍼져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동등한 전자구역 3개가 있는 거고 완벽하게 평면 삼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얘는 어때요? 얘는 완전히 이중결합이고 얘는 일중결합이죠. 얘는 어떤 공명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계속 이어서 전자구역이 더 많은 분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전자구역이 5개인 분자예요. 자, 전자구역이 5개면 전자구역은 어떤 기하구조를 가지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각 쌍뿔의 기하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자, 삼각 쌍뿔 이 끝에 전부 원자가 매달려 있으면 그 분자 역시 삼각 쌍뿔 형태의 분자라고 얘기를 해요. PCl5 같은 애들이 대표적입니다. PCl5의 일단 루이스 구조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면 그냥 이렇게 돼요. 비공유전자쌍이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이내 전자구역이 5개죠. 5개가 공간에서 최대로 퍼지면은 이렇게 삼각 쌍뿔의 구조를 나타내게 되고 그게 그대로 분자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자, 중요한 건 바로 지금부터예요.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이 삼각 쌍뿔의 이제 그 전자구역이 삼각 쌍뿔의 기하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일 수 있겠죠. 아니면 2개, 3개가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종류의 전자구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축 방향과 적도 방향이라고 했는데 축 방향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선택이 되느냐 아니면은 적도 방향으로 비공유 전자쌍이 선택이 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틀려요. 그럼 어느 전자구역으로 선택될 때 에너지가 더 안정하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결론은 뭐냐면은 전자구역이 5개인 분자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선택될 때는 반드시 적도 방향 전자구역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선택이 됩니다. 반드시 이쿼토리얼한 전자구역이 비공유 전자쌍으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가 더 안정하기 때문에. 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자구역이 5개인데 그 중에서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인 경우에는 예를 들면 SF4 같은 분자인데요. 이런 모양을 가지게 돼요. 얘가 절대로 여기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항상 적도 방향에서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든 2개든 3개든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분자의 모양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분자의 모양을 따질 때는 비공유 전자쌍은 생각을 안 한다고 그랬죠. 여기 A랑 B의 원자들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얘를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런 건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자, 얘는 얘랑 비슷하게 생겼죠? 얘를 시소 모양이라고 합니다. 시소 모양. 예, 시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SF4 한번 해보죠. SF4. 루이스 구조를 그려봐요. 그러면은 F. 이렇게 네 개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로겐족이 붙어 있을 때는 중심 원자의 형식 전화만 맞추면 된다고 그랬죠. 그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 원자 황의 형식 전화가 0인 게 분명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여기 전자쌍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황의 전자구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전자구역의 기하구조는 삼각 쌍뿔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비공유 전자쌍은 항상 이렇게 이쿼토리얼에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분자의 모양이 이런 걸 예상할 수가 있죠. 자, 전자구역이 그럼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선택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역시 두 개 전부 이 적도 방향에서 선택이 돼요. 그럼 나머지 분자는 예, 뭐라고 얘기했어요? T 모양이겠죠. 예, T 모양. 그래서 ClF3는 T 모양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제논 F2처럼 비공유 전자쌍이 3개다. 그럼 역시 이 3개가 전부 이쿼토리얼에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선형 분자가 돼요. 자, 한번 ClF3부터 해보겠습니다. ClF3 일단 Cl, F, F, F인데요. 얘 형식 전화를 0으로 맞춰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루이스 구조를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염소의 전자구역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그럼 전자구역의 기하구조가 삼각쌍뿔인데 그 중에서 두 개는 항상 이쿼토리얼에서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비공유 전자쌍이. 그러면 나머지 분자 모양은 T자인 걸 알 수가 있죠. 자, 또 해보죠. 제논 F4, 제논 F2. 제논이 있고요. F가 있고 F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얘네들의 형식 전화가 다 0이고 분자 자체의 전화가 0이잖아요. 그러면은 제논의 형식 전화도 분명히 0일 거예요. 그럼 전자가 몇 개가 할당돼야 되면 당연히 8개가 할당돼야 되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입니다. 자, 그럼 이 루이스 구조를 통해서 제논의 이 분자의 전자구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은 항상 이쿼토리얼에서 선택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그거를 갖다가 다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선형 분자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전자구역이 6개인 경우까지 한번 따져보죠. 전자구역이 6개일 때는 항상 이렇게 정팔면체 구조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정팔면체 구조일 때는 이쿼토리얼과 액셜이 따로 없다고 그랬죠. 자, 만약에 정팔면체의 모든 전자구역의 원자가 다 공유되어 있다면은 그 분자 역시 정팔면체입니다. SF6 같은 경우였죠. 근데 만약에 그 중에서 하나가 비공유 전자쌍이다 그러면은 아무 데서나 하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동등하니까. 자,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고 이 옆에서 선택을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돌리면 똑같은 모양의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아래에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옆에서 선택을 해도 돌리면 똑같은 모양의 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는 분자 모양에 따를 때는 얘가 없다고 간주를 한다고 그랬죠. 그럼 나머지 이 원자들 사이의 관계를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얘는 사각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사각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죠. 사각 피라미드 모양의 분자예요. 이건 정식 분자 이름이에요. 사각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사각 피라미드예요. 자, 더 나가서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하나는 아무 데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떨까요? 옆에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반대쪽에서 선택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 비공유 전자쌍은 반발력이 더 크다고 그랬죠. 결합 전자쌍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옆에 있는 것보다 이 반대쪽에 있을 때 에너지가 더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경우에도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은 분자 모양을 생각을 할 때 안 따지는 거니까 얘네들이 없다고 간주라면은
어떻게 돼요? 이 평면 사각의 분자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분자의 모양을 알아내는 방법을 공부했는데 순서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먼저 루이스 구조를 그리죠. 그 다음에 전자 구역의 기하 구조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비공유전자쌍을 빼죠. 그리고 나머지 원자의 결합 관계를 이용해서 분자의 모양을 알아내는 거예요. 많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한 분자에 대해서도 이걸 다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한번 해보죠. 뭐. 자, 지금 아세트산이 있어요. 아세트산은 이렇게 A, B, N 형태의 분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A, B, N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얘는 어때요? A, B, 4겠죠. 4개의 전자구역을 가지고 있고 얘는 지금 몇 개의 전자구역입니까? 얘는 3개의 전자구역이에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중결합도 하나의 전자구역으로 간주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가요? 4개의 전자구역이죠. 하나, 둘, 셋, 넷. 예. 그래서 대충 그 분자 모양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은 얘는 109.5도 정도겠죠. 이제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 모두가 동등한 결합은 아니기 때문에 대충 109.5도의 삼연체 구조를 가지게 되고 여기는 평면 삼각을 가지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삼연체 구조인데 이 비공유전자쌍을 고려하지 않으면 구분 모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분자 모양일 것을 다 예측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제 여기 있는 거는 전자 구름을 다 표시한 입체 이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이 분자의 모양과 분자의 그 전자쌍의 기하 구조를 이용해서 분자의 극성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분자의 극성. 우리가 극성 공유결합이란 걸 공부했었죠. 전기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가 공유결합을 이루면은 반드시 전자쌍은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한테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결합 자체는 극성일 수 있지만은 예, 결합이 극성이라고 해서 그 결합을 포함한 분자가 항상 극성 분자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보듯이 결합 자체는 극성이지만 얘가 일직선이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극성이 서로 상쇄돼서 분자 자체는 이중극자 모멘트가 0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결합, 그러니까 극성 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그 극성이 상쇄가 되기 때문에 분자 자체의 극성은 0이 돼요. 우리가 그거는 분자 모양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 물 같은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물은 꺾여 있잖아요. 꺾여 있기 때문에 이 이중극자 모멘트가 합쳐지게 되면 어떤 R자 이중극자 모멘트를 가지게 되죠. 자, 분자의 이중극자 모멘트는 각 결합이 가지고 있는 이중극자 모멘트의 벡터 합입니다. 얘는 벡터 합이 0이 되는 거고 얘는 벡터 합이 0이 아니고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원리로 생각을 하면 HCl은 극성, BF3는 극성 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분자 자체는 비극성, 그 다음에 사유마탄소 같은 경우도 극성 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분자 자체는 비극성, 암모니아가 극성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분자도 극성이다,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9.123 내용 공부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요 다음 내용에서는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런 분자 모양에다가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덧붙여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풍부한 그 분자의 전자 구조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